상행위의 종류는 뭐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 상행위는 보자. 일방적 상행위 있으니까 한번 보자. 여기 있어. 일방적 상행위 어디 갔어? 일방적 상행위는 뭐 한쪽만 일반이라는 거야. 한쪽만 상행위를 하는 거야. 한쪽은 소비자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겠지. 상행이 아닌 거. 쌍방적 상행위는 모두 다 상행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도매상이랑 소비자 그러면 일방적 상행위. 한쪽에서는 그냥 계약 매매인 거지. 그지? 소비자 입장에서 매매인 거고 상인의 입장에서는 상행인 거야. 그럼 그걸 일방적 상행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지? 그리고 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지? 적용되는 법이 달라. 상사채권 지난주에 배웠던 상사채권을 소멸시효도 예를 들어 상사채권을 소멸시효는 뭐라 그랬어? 상사채권이 뭐야? 너한테 물어봤지. 누구한테 물어봤겠니? 질문에서 뒤로 갔다 그랬지? 그래. 상사채권이 뭐야? 너는 야, 코 왜 그래? 좀 많이 먹었어? 코주부가 됐어. 헐었어? 상사채권이 뭐야?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야. 상사채권은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뭐야? 민사거래,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권이라는 건 뭐야?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채권. 채무는 뭐야? 해줘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어. 그러면 난 너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야. 그럼 넌 나한테 그 돈을 갚으라는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림을 그려달라는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개인 간의 거래는 민사채권, 상인의 거래는 상사채권인 거야. 근데 이걸 왜 나누냐? 상사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야. 적용되는 법들이 다르단 말이야. 시장의 질서를 빨리빨리 돌리려고. 우리 시장 경제지. 그지? 시장 경제가 뭐야?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나 사회적 시장 경제야? 시장 녹화하고 있어. 죽이지 마. 사회적 시장 경제잖아. 우리나라 원래 시장 경제였는데 야경국가. 이거 맞나? 시장 경제라는 건 뭐야? 자유시장 경제는 모든 국가가 시장에 하나도 개입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회계학과라서 그런 건가? 경영학과 안 물어볼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담합도 생길 수 있고 담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폐해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모여 사는 이유가 국민이 행복하게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모여 사는 거잖아. 근데 국민이 안 행복하네.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거야. 그게 사회적 시장 경제. 원래는 그냥 시장 경제 맞을까? 시장 경제였는데 그게 100% 터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분 경제법, 독과점 규제법 이런 것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야. 국가가. 상사채권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개입을 한 거야. 이게 선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줄여버린 거잖아. 개인 간의 거래는 개입하지 않겠다. 10년? 뭐 괜찮아. 근데 상사거래는 5년으로 줄여놨잖아. 왜 그런 거야? 상사거래는 예를 들어서 상인과 상인 간의 쌍방의 거래나 상인과 일방의 거래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제3자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럼 피해가 커진단 말이야.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로 무너지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캄보디아 이야기 많잖아. 시장의 논리는 똑같아. 세상에 네가 지금 나가면 돈을 얼마 벌 수 있다는 거 알지? 몸값 알지? 그 몸값에서 어마어마하게 부르면 사기야. 뭔지 알겠니?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돌려주는 거야. 네 지금 현재 몸값이 얼마일 것 같아? 시간당. 딱 계산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같이 먹었어? 그리고 투자 또 마찬가지. 투자 사기 당하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하면 조금 있으면 2배를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달러빚을 내서 하는 게 빠르지 좋지 않겠냐? 그거 사기야. 그래서 금융 다단계 사기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어? 캄보디아 그거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오래됐어. 근데 왜 지금 이슈화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것도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법대 다닐 때 오뚜기 사건 이런 것도 들은 적 있어. 오뚜기 사건이 뭐냐면 지금 그것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던데 팔다리를 잘라 앵벌을 시키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어떤 남자가 부인을 데리고 신혼여행 갔어. 근데 부인이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게 내가 책에서 배울 때는 중국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유튜브에 동남아라 나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 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 사건 실화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봤거든. 나는 그 책에는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칼로 잘랐다고 돼 있어요. 절단이라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항산을 녹였다. 항산으로 녹여야 더 불쌍한 거야. 앵벌을 시키는 거야. 근데 앵벌을 시켜 유튜브에서 앵벌을 시켰다고 했고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저 뭐지? 서커스 앞에서 오뚜기를 세우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자가 발견했대. 미안한데 네 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 어떡할래?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래? 너무 사랑하는 거야. 걔가 너를 수렁에서 건졌어. 너 어떡할래? 바로 대답해야지. 아니 장가는 못 가고. 얘들아 이런 상황에 바로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아무나 뭐 준다 그러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우리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잖아. 뭐 준다고 먹으러 가면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럼 그렇게 돈벌이가 잘 되고 그렇게 돈이 잘 벌리면 지가 한다고. 지 가족들이 하고. 그게 기본 원리 아니야? 속아주는. 근데 그때 속을 수 있어. 나도 속은 적이 있었어. 당근 사기.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 30%의 가격이 올랐더라고. 근데 바로 돈 보냈지. 퀵으로 보내준다 그러길래 기다렸어. 안 와. 1시간 있었는데 안 와. 보냈어. 왜 안 보내세요? 조금 기다리래. 조금 있으니까 아이디가 없어졌어. 개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얘기해도 나도 속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돈 몇십만에 몇백만에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에 핫하게 다루고 있는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는 죽어. 내가 죽어야 수사가 끝나잖아. 수사가 시작된다. 생각해봐.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수사는 뭐해? 안 그래? 우리 이기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죽고 나서 수사해서 다른 범죄를 막는 게 중요해? 난 이미 죽었는데? 그거는 아주 성인, 군자의 경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아니 나 죽으면 끝인데 안 그냐? 그러니까 속지 마. 너같이 의심 많은 애가 혹 하면 완전 속아버린단 말이야. 맞지? 내가 본 너희 첫인상은 그랬어. 보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일반 계약은 한쪽이 상인 한 거래인 거고 다른 쪽은 상거래가 아닌 거고 그리고 쌍방 거래는 둘 다 상거래인 거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똑같은 거래인데 나누는 이유는 법 적용이 달라서 법 적용.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렵지 않지? 오늘 배운 데까지 있었던 법이야. 잘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행위와 관련해서 일반상행 쌍방적 상행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총 얘기가 나오는데 상행위에 대리와 위임, 대리, 위임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 대리는 이런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시켜. 뭘 해달라고 시킨단 말이야. 위임도 내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시키는 거야. 다르냐? 다 같은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한테 위임해서 뭔가 대리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순서인데 이게 똑같이 같이 섞어 쓰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잠시만 좀 켜가지고 그림 좀 그려가지고. 보자.
힘 이거 맞냐? 틀렸냐? 뭐 어떻게 뭐야? 힘이 나한테 이렇게 니은? 네. 이거야? 아 지그시요 지금. 이거? 네. 이거 맞아? 알았어.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긴다는 거야. 그지? 한국에 맡기고 대리는 뭐냐면 일을 맡기는데 플러스 법적인 문제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 알겠지? 약간 다르지? 그냥 얘 법적인 문제도 같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잠시만. 헷갈려. 나도 헷갈리네. 대리. 일을 맡기는 게 위임이고 그 위임 이것 좀 맡아줘. 이 물건 좀 맡아줘. 대신 해줘. 이게 위임이고 예를 들어서 저기 나가서 계약서 좀 써줘. 이게 대리야. 그러니까 계약서 이거 계약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내가 대리를 하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 내가 맡긴 거잖아. 이만큼 이거 어떻게 서로 잠시만 있어봐. 헷갈리네 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얘를 조금만 찾아보자. 잠시만 있어봐. 보자. 대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 대리는 남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좀 써줘. 대신 그런 것도 그게 대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으니 네가 나가서 계약서를 좀 써줘. 내 이름으로. 이게 대리야. 위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혼 소송을 내가 못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걸 위임이라고. 근데 차이점이 있냐? 일을 맡기는 게 위임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별 차이가 없는데. 어째 그렇게 좀 달라.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인이랑 본인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어. 근데 위임은 그렇지 않아. 그게 차이점인데. 보자. 되게 애매하게 적어놨네. 이게 상법에서 얘기하는 건 대리야. 대리인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있어봐. 여기 이게 좀 나올래나? 대리, 쇼핑 반품, 부동산, 대리 매매, 위임.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에 반품을 하고 싶어. 물건에 반품을 하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지금 물건 반품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반품 절차 좀 밟아줘.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대리야. 위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택배만 맡겨놓는 거야. 내가 지금 급해서 외출해야 되는데 친구에게 부탁 택배 박스 좀 받아줘.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얘한테 맡기는 거야. 근데 법적인 뭔가는 없어. 무슨 얘기 알겠지? 대리는 가서 뭔가 도장을 끄고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보자. 그러면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건 대리겠냐 위임이겠냐? 위임이잖아.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되니? 내가 좀 쉬는 시간에 머리를 좀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알려줄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면 책에서 나와 있는 거 대리와 그 상법에 상행의 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지? 상법에 없어? 상법에 보자. 컴퓨터에 있는 걸 봐야 돼. 몇 페이지지?
야, 몇 페이지냐? 100? 많이 나왔다. 99? 오늘 책을 좀 보자. 니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99. 한번 보자. 여기서 보면 상행이가 했고, 대리 했고, 여기 보면 대리, 상행이, 대리행위 보자. 99 아닌데? 100인데? 여기서 보면 상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온다, 그지? 안경이 왜 이렇게 돼? 상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얘기 나와. 대리의 방식,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상법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대리랑 상법에서 얘기하는 대리는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혹시 어떻게 찾게 하는 거야? 민법에서 대리를 하려면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 표시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근데 상법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이게 차이점이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차이점이고, 여기서는 지금 봐야 될 건 위임이랑 대리 어떻게 다른지 그거 보고, 민법에서의 대리행위랑 상법에서의 대리행위가 다르다는 거. 민법에서의 대리행위는 표시를 해야지만 이게 대리의 법적인 구성력이 생기는 거고, 상법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의 구성력이 생겨. 대리의 구성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야? 대리가 인정되게 되면 대리인도 그 계약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임은 일을 맡기는 거고, 대리는 일을 대신 처리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권리의 양도는 권리를 아예 넘겨주는 거야. 영업양도 이런 것처럼 권리의 양도는 아예 권리를 넘겨주는 거고, 위임은 일을 그냥 택배 좀 맡아줄래? 이거고. 예를 들어서 대리는 뭐냐면, 내가 이거 반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반품 좀 시켜줄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반품을 시키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겨? 계약에 해지하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임이 조금 구체적으로 법적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법적 효과가 생기게 되면 그게 대리인 거죠. 그래서 대리가 위임의 발생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해되니? 근데 좀 차이점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된 표정인데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됐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법상 대리인은 보면 여기서 대리 방식, 민법상 대리인은 본인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대리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리인이 일일이 본인의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상거래는 신속 이런 것들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가 인정된다는 거야. 대리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회사 주인인데 바빠가지고 네가 대신 갔어. 그러면 네가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네가 그 일을 처리했으면 너랑 나랑 같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민법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너한테 일을 맡겼잖아. 근데 네가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네가 나가서 뭔 짓을 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지고 너는 책임 안 지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적어놨냐? 그리고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대리권 상속될 수 있느냐? 상속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돼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민법이랑 상법이 달라. 민법은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해. 소멸하는데, 상법은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 남아있어. 왜 그런 거야? 제3자 상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러면 대리권 소멸을 언제? 지금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줬어. 상거래야? 잘 들어? 그럼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 대리권은 언제 끝나는 거야? 민법에서는 민법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내가 죽으면 너의 대리권은 끝이야. 근데 예를 들어 상거래에서는 내가 너한테 상거래 관련된 대리 행위를 넘겼잖아.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거래가 끝나야지만 끝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이 끝나야지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야.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까지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언제 소멸하냐? 내가 살아있을 때 얘한테 넘겨준 대리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대리 계약이 있어. 그게 끝나면 대리권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책에 그게 없길래.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법상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는 소멸한다라고 나와 있어.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그러나 그 영업상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해도 소멸할 경우에 영업 활동을 중단되고 거래의 안정을 해칠 수가 있대. 그래서 여기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럼 언제 소멸하냐? 내가 넘겨준 그 마지막 거래가 끝나면 소멸하는 거야. 그게 맞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수임은 여기서 수임 같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뭐 여기서 보면 수임인은 뭔가를 받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잖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면 되고. 근데 이건 어때? 예를 들어서 뭐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넘겨받은 일이야. 그러면 물건이 조금 있으면 비싸질 것 같아. 금이라고 해볼게. 내가 금을 사가지고 파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알아낸 정도는 100만 원이 될 거야. 그럼 80에 내가 많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보면 그 상품 가격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판매 가능한 제품들을 사놓는 것도 사라고 처음부터 계약에 들어있진 않잖아. 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것만 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만 내가 넘겨준 거야, 일을.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이걸 사가지고 파는데 저기 뒤에 보니까 오른다는 정보가 있어. 그럼 내가 많이 사놓으면 이익인 거잖아. 그래서 전량 수매해놓은 것도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적었는데 이게 뭐 이런 사건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어놨겠지. 보자. 그래서 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라고 했어? 5년이라고 그랬지? 이 부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그 대리행위 그게 약간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보자. 됐고 내가 쉬는 시간 원리를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게 보자. 뭐야? 상사 계약이지. 그지? 상사 계약. 상사 계약에 대해서 보자. 상사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얘들아 계약이 뭐야? 계약.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계약이 뭐야? 계약. 뭐라고? 계약이란 건 뭐야?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계약 보자. 민법에서 요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민법과 관련된 요거부터 일반 상사채권의 유치권.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 상사 유치권. 상사 유치권이 뭐야? 유치권은 얘들아 뭐야? 유치권. 가지고 있는 게 유치권이야. 상사 거래에서 내가 뭔가를 가진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계를 뭘 예를 들어 볼까? 보자. 어떤 게 있냐? 뭔가 이제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 걔가 그걸 안 줘. 그래서 그 사람이 맡겨놓은 물건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계약 전에 잡아놨던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치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해서 채권, 변제기에 있는데도 채권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상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점유를 주장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유치권이라고 해. 그래서 일반 상사 유치권 성립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야? 당사자가 뭐냐 얘들아? 그렇지. 계약의 주체를 당사자라고 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야?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사자가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납부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 쉽게 이야기하면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거래는 어떤 거지? 내가 너랑 의류를 예를 들어 내가 동대문에서 도매상으로 네가 소매상으로 물건을 사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사 계약이 성립됐지? 근데 내가 너한테 네가 사온 거야 소매상에 네가 나한테 돈을 줘. 내가 너한테 돈을 내가 파는 도매상이고 네가 소매상에 그럼 네 나한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되고 나 너한테 옷을 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돈을 안 주면 나는 안 줘도 되는 거야. 뭐 그런 개념인데 그건 좀 얘가 좀 적절하지 않고 상거래, 유치권 행사, 집 짓는 거 생각해보. 집 짓는 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해다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 그랬대. 건물을 지어달라 그랬는데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는 그럼 뭘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야?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걔가 돈을 안 주면 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건물을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야. 보면 우리가 이 건물은 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를 했는데 얘가 나에게 줘야 되는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주지 않아서 내가 걔한테 채무가 뭐야? 돈을 줘야 되는 채무가 있는데 안 줘서 내가 그걸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건물을 잡고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적은 거야.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모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상사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되는데 상인이어야 되고 피담보 채권이 쌍방에게 상행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상인이어야 되고 피담보 채권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을 얘기하고 그 유치 목적물은 어떤 것들이 되는 거냐면 채무자가 소유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리고 목적물과 채권 간의 관련성 없어야 되고 약정으로 유치권 배지 가능하다. 약정으로 유치권 배지가 가능하대. 그래서 약정으로 유치권 배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 쉽게 이야기하면 유치권 배제 약정으로 유치권 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치권 배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서 내에 조건을 잡은 거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치권 배제가 가능하대. 유치권을 배제하려면 그런 문서를 따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되게 어렵게 적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약서 자체에 그런 조항을 적을 수 있대. 그러면 유치권이 배제. 이거야. 계약서를 잠시만 내 계약서 하나 찾아갖고 왔는데. 네 계약서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계약서. 어디였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납품 계약서를 쓰게 되면 첫 번째 계약의 목적 쓰고 대금의 지급 이런 것들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행사한다. 그럼 여기서 그 약정에 의해서 계약서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만 받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야? 계약서 약정 사항이야. 상사 거래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뭔가를 맡겼어. 그럼 걔가 돈을 안 주면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런데 상사 거래에서는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건물을 잡아버리면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대인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고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알지? 원래는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는 걸 적을 수 있대.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상인과의 거래를 할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뭐야? 계약서야. 계약서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와야 돼. 책에 나와 있니? 그 계약서?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뭐 유치 목적물, 상대방의 목적물. 보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쪽 특이하게 배제. 요거 보고. 뒤에 갈수록 어려진다. 잠시만. 그리고 유질계약의 허용과 관련해서 유질계약은 여기서 보면 그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법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질계약을 그 금지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상인끼리 거래면 담보 제공은 허용한대.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이거 내용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됐어. 넘어가고. 채권, 상사 채권 계약, 상사 채권 계약. 그럼 채권 계약이랑 물권 계약이랑 차이점 좀 보자. 민법, 채권법상에. 야, 채권 계약이랑 물권 계약 차이점이 뭐야? 설명해 줬니?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보면 어차피 민법에서 상법으로 나온 거니까 민법에서 보면 물권 계약이랑 채권 계약 두 가지가 나오거든. 채권 계약.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등록, 등기 이런 것들을 하고 얘는 그런 게 없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럼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얘는 권리의 이전, 얘는 권리의 소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설명해.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만약에 이게 채권 계약이었다면, 채권 계약이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A라는 아파트가 채권 계약이었다면 집주인, 다른 말로 임대인이라고 하지.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다른 말로? 그렇지. 임차인.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채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부동산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세입자는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점유만 가질 수 있어. 점유권만 있다고. 점유권. 있을 수 있는 권리.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거밖에 없다고. 그걸 점유라고 해. 그러면 점유는 그냥 뭘 하는 거야?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권리를. 그지? 권리가 없어져. 권리 의무관계 사라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물권 계약이었으면 집주인, A라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집주인이 B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 매매. 그러면 얘는 매도인이라고 그래. 그지? 얘는 매수인. 그지? 그리고 위임인, 수임인 이러잖아. 수는 받는 거고 위는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매도인 파는 사람, 그리고 매수인 사는 사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매매를 하게 되면 뭐가 넘어가는 거야? 점유가 넘어가. 점유도 넘어가지만 소유도 넘어가는 거야. 그지?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야. 요 소유는 어떤 권리냐면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인이 집 사용하고 나갈 때 어떻게 원상 복귀해놓으라고 하잖아. 왜 그런 거야? 나는 걔를 뭔가 건드릴 권리가 없어. 근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고 해서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는데 우기면 어쩔 수 없어. 우기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내가 만약에 뭘 안 해줘서 돈을 걸어놓은 거 뭐라고 그러지? 보증금이 만약에 300이었는데 100만 원 빼고 200밖에 안 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이거 아까 전에 뭐라고 해서 채권 채무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채권 채무 계약이 있는데 상대방이 다 주지 않으면 나에 줘야 될 거 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됐어? 가지고 있으면 돼. 이게 유치권이야.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임대차 계약에서 그냥 거기서 뭉기면 돼. 그럼 나를 쫓아낼 때까지 2년 걸려. 그리고 벽 같은 건 솔직히 막아주고 가는 게 맞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 벽 막는 그 실리콘 이런 것도 나와. 근데 이게 비포가 있어야 돼. 그 전 처음 들어갈 때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집주인들 많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건 계약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물건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자. 이렇게 하고 이해됐지? 그러면 하나 뭐 물어보자. 물건 계약과 채권 계약에서 부동산, 동산 다 쓸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동산 중에 예를 들어 부동산은 두 쪽에 다 쓸 수 있겠지, 그지? 부동산 다 쓸 수 있는데 그 용어를 예를 들어서 물권법에서는 물건이 넘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채권법에서는 그 부동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얘기해. 임대인은, 그지? 부동산 그냥 있는 거고, 그 물건 부동산 있는 거. 동산은 뭐가 있냐? 동산 뭐 있어? 동산 이런 게 동산이잖아, 그지? 동산인데 이거는 물권 계약이 있니? 동산은 물권 계약이 없어. 그냥 계약이야. 넘겨주고 끝나. 채권 계약이란 말이야. 그런데 물건 중에 되게 비싼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물권 계약 중에 동산 중에 되게 비싼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부동산은 되게 비싼 게 있어서 어떻게 했대 우리가? 여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보호하는 제도가 있잖아. 이거는 그 임대 보증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동산이야? 돈이라는 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바라봐요. 물권 계약, 채권 계약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이냐는데? 그러면 동산은 보자. 동산은 그냥 동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부동산인데, 부동산에서 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거잖아. 그지? 동산이나 뭐 서비스나 부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뭐 돈이 동산이냐? 뭐 어쨌든 여기 근데 여기서 동산은 그냥 처음부터 동산이었던 애는 물권 계약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물권 계약의 특징은 뭐야? 물권 계약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내 거, 네 거 명확해. 근데 채권 계약은 뭐야? 등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게 어떤 거고 내 게 어떤 건지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동산 중에 굉장히 비싼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 개인적으로 담보를 잡는 거야. 담보 어떻게 잡아? 담보와 유사한 것들을 하잖아. 어떤 걸 해?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되면 이건 채권 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빌려줘? 유치권 행사도 못해, 그지? 그래서 유치권과 유사한 뭘 하냐? 네 거 담보 잡아. 그게 유치권 행사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라에서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나라에서는 개입하지 않았구나. 나라에서는 개입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동사는 보험을 들어줄 수 있어.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절도 당하면 보험 들어놓잖아. 명품 몇 개 있었어요 뭐 이런 거. 그거 들어놓잖아. 그게 담보랑 유사한 형태 아닐까? 나라에서 전부 다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속이면 어떻게 돼? 그 사건이 있었어 실제로. 그걸 속이는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산과 관련된 그 고가의 보험을 분실 시 고가의 보험을 들어놓고 그게 잊어버렸다고 하고
거짓말인 거지. 그거 사기야 그거. 보험 사기. 보자. 채권 보자. 상사채권. 상사채권 계약이 성립될 어떻게 돼? 대하자 간에 청약이 있어야 되고. 자기 안 그래. 상법에서 대하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 민법에는 대하자 간의 청약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동일한 결과로 인정되고 상법에서 21조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너한테 이거 물건 살래? 안 살래?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 없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럼 그쪽에서 팔게 이렇게 해야지만 거래가 성립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그러면 청약을 받은 여기서 보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 이 상법에서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를 좀 들어보면 A라는 상인이 B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B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 대하자 간의 청약은. 그리고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거 민법에는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상법에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거래 중 청약을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법이 있어. 법이 있는데 민법에는 없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졌나 봐. 거기 나와 있는 사건 그런 게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법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하게 처리했다 이 얘기야. 판례는. 그리고 판례 언제 다 보고 있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청약을 받은 상인은 어떻게 되냐면 납부 통지 의무가 있어. 납부가 뭐야? 청약을 받은 상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납부. 이거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납부 통지 의무가 있어. 상인은 상사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을 받으면 즉시 바로 통보해 줘야 돼. 바로.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보면 상인이 거래처에 청약을 무시하면 예를 들어서 상인이 거래처에 청약을 넣었어.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계약이 없었던 일이 되잖아. 근데 이제 계약을 성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또 요구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 거래 사이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내가 추가로 얘기한 건 승낙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들도 나오네.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물건 보관 의무인데, 예를 들어서 청약과 한계 견본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랑 이불을 만드는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럼 이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자동차 너무 비싼가? 그걸 갖다 줘. 라디오를 만드는 계약을 했어. 카메라를 만드는 계약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만들어 주겠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알았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샘플을 보내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샘플을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청약과 한계 견본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에 상인은 청약이 거절돼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물건을 보관해야 된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 상인이 B에게 상품 샘플을 받았는데 청약 거절을 하게 되면 A가 B에게 샘플을 갖다 준 거잖아. 그러면 A가 찾으러 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임의로 처분을 하면 안 돼. 그 얘기야. 이해됐냐? 책 읽을 수 있겠어? 그래서 보수 청구권, 보수가 좀 치웠다 하자.